자, 이 시간에 이제 새로운 단어로 왔죠. 263페이지고요.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이제 의외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요. 출제된 내용이 꽤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 문제라든지 또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의외로 많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저와 함께 그림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보고요. 다시 교과서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복습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아예 내용을 다 송두리째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선 이제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인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동안에. 특히 이제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구급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 이론이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나온단 말이야. 순서를 문다든지 이게 2차 교육령이냐 3차 교육령이냐 또는 1차 교육령이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되게 어려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란 바로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구별할 것은 시기별로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내용 파악을 잘 하실 것. 알겠죠? 제가 섬세하게 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참에 잘 알아두세요. 이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과 과정을,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것이냐, 이게 바로 교과 과정 아닙니까? 이 교과 과정을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춰서 쟤네들의 구매에 맞게 우리의 교과 과정을 다 고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가 되기 이전에 1895년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그래 안 그래? 당시 이제 갑오개혁 때 고종임금께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교육에 온 힘을 쏟았죠. 그 뒤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근대적인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독립지사들이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학교, 서당, 그죠? 근데 일본 놈들이 이미 언제?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내려가지고 일본에 저항하는 또 근대적 교육을 시키려는 이런 우리의 교육 정책을, 교육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탄압이 결국은 1910년 식민 상태로 접어들고 난 이후에는 1911년 1차 조선교육령, 1922년 2차 조선교육, 여기까지는 외우기가 쉽죠? 11년에 1차 조선교육령, 22년에 2차 조선교육령,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령은 33년이 아니고 38년입니다. 5를 더하세요. 알겠어요? 38년. 그 다음에 4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 이후 5년 뒤 1943년이야. 다시 한번 해볼까? 순서대로 1911년 1차 조선교육령,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1938년 3차 조선교육령, 1943년 4차 조선교육령. 이 교육령이 왜 만들어졌다고? 식민지 지배정책에 맞서서 교과 과정을, 가르칠 내용을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나올 때는 그것이 조정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차 교육과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차 조선교육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잘 해주실 것 아시겠죠? 들어갑니다. 자, 1차 조선교육령은 교육기회 축소. 그렇습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교육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쟁취하는 또 근대의식을 심어주는 지름길이다 해서 교육에 온 힘을 쏟았건만 다시 식민지 상태로 접어들면서부터 우리의 교육을 축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일본 놈들은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이른바 우미나 교육 그래요. 1차 교육, 1차 조선교육령의 교육 목표는 뭐다? 우미나 교육. 조선인들을 우민으로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알겠죠?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자. 이게 바로 우미나 교육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보통 교육만을 시켰어요. 보통 교육을 시켰는데 이 보통 교육은 내용이 뭐냐면 주로 일본어를 가르쳐요. 일본어. 알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육만 시켜서 겨우겨우 말기만 알아듣게. 일본 놈들이 일본말로 뭘 시키면은 그 말을 알아들어야 노예처럼 우리 민족을 일을 시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명령을 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교육을 했다. 또 하나는 뭐냐? 일을 시키려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예요? 실업교육. 주로 농업이라든지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농공상업과 관련된 이런, 요즘 같으면 실업교육만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빠졌는데 전문교육입니다. 전문교육. 주로 기술교육을 말해요. 기술교육. 이렇게. 자, 아예 특별히 1차 조선교육령 때는 우리에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점 주의해서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 어떻습니까? 1922년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면서 우리도 고등교육을 시켜주마 이렇게 고등교육을 시행하는 정책으로 나가서 결국은 뭡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게 된 겁니다. 2차 조선교육령 때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사이에 1919년 3.1운동이 있었고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이른바 이때는 뭐죠? 무단정치였죠. 그래서 무단정치에 걸맞게 우리 민족을 개 끌듯이 노예로 끌고 다니기 편하게 일본어나 교육시키자, 기술교육이나 시키자, 실업교육이나 시키자 이렇게 이렇게 초보적인 알겠어요? 우미나 교육에 치중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1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교과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를 축소하고 언제 만들어진 사립학교? 애국개몽운동기에 만들어진 사립학교를 축소하고 그죠? 보통교육을 단축, 4년으로 단축했어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을 제한. 알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미나 교육, 즉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에 치중했다. 이 교육 내용을 잘 알아두십시오. 다시 합니다. 보통교육은 몇 년이라고? 4년. 실업교육, 농공상업, 실업에 대한 교육이죠. 그 다음에 전문교육. 자,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에 2차 조선교육령이 내려졌어요. 2차 조선교육령은 뭡니까? 무단통치에서 일본이 무슨 통치로? 문화통치로 전환을 시키면서 우리 민족을 회유하기 위한, 달래기 위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허용해주마. 또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도 확대시켜주마. 우리가 1차 조선교육령 때는 너네들이 교육을 축소시키고 너네들한테 어리석은 교육만, 기술교육만, 일본어 교육만 시켰는데 이제 너네들을 일본인과 비슷하게 대우해주겠다. 이른바 무슨 정책이야? 동아정책이죠. 그죠? 유화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조선민족을 일본인과 비슷하게 교육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알겠어요? 이름만 그러고, 실제로는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일면 일교지. 하나의 면에 하나의 학교를 세워줍니다.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 예, 보통교육의 연한,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보통교육의 연한을 4년에서 다시 6년으로 늘렸어요. 이게 몇 차 조선교육령이라고? 2차 조선교육령 때 이렇게 보통교육 연한을 6년으로 늘렸다. 알겠죠? 기타 이제 그 보통교육을 보통학교를 만들고, 그죠? 이 보통학교는 5년 기한으로, 그 다음에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4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보다 더 확대시켜줬습니다. 알겠죠? 이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실 것.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때 보통교육은 6년으로, 보통학교는 5년으로,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4년 연하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확장했죠. 또 하나 뭐라고요? 1차 때 없던 고등교육이 시행되게 됐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 그래서 뭘 추진했었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타났었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알겠어요? 그런 책략에서 일본 놈들이 만든 게 바로 경성제국대학, 오늘날의 서울대학이다라는 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아정책을 펼친답시고 일본어 교육을 더욱더 강화시켰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일본어가 국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육과정표를 보면 말이에요. 국어 그런데 이게 일본어야. 또 뭐예요? 국사, 이게 바로 뭐야? 국사 그런데 이게 바로 일본사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조선어는, 우리 한글은 외국어처럼 가르쳤어요. 일본어가 국어고 일본 역사가 국사고 우리 한국어나 한국사는 외국 역사처럼 그렇게 가르쳤으니, 알겠어?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주겠다? 일본인과 동등하게 일본인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른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동화교육이죠. 동화정책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1931년에 만주사변을 거치고 1937년, 그렇습니다. 1937년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했었다. 중일전쟁.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 우리 조선인들을 일본이 추진하는 중일전쟁과 특히 이제 4차 조선교육령이 일어나기 전에 1941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즉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빠져들게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되게 이제 3차 조선교육령과 4차 조선교육령은 이렇게 일본이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전쟁을 추진하기 걸맞게 우리 민족 교육을, 우리 민족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3차 조선교육령, 4차 조선교육령이 내려졌어요. 다시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 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 알겠죠? 자, 그래서 너네들도 말이야. 너네들도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황국이죠.
예, 천황폐하의 신하로 만들어주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2차 조선교육령, 즉 동아정책이 더 연장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천황폐하의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 이게 뭐라고? 3차 조선교육령 때다.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한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고, 예, 3차 조선교육령. 그 다음에 한국어, 한국사 교육을 제한했어요. 선택 과목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수 과목으로 뭐야? 일본어와 일본사를 가르치고, 또 하나 뭐라고? 내선 일체. 그래요. 이 당시 이제 3차 조선교육령 때 일본 놈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국체 명징,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국체 명징이에요. 국체 명징. 말로 따라서 해보세요. 국체 명징.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내선 일체. 내지, 일본을 내지라고 그러고 조선을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게 바로 뭐야? 내선일체입니다. 요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국체 명징, 내선일체, 그리고 인고, 고통을 참고, 예, 열심히 힘을 기르자. 뭐? 인고 단련. 이 세 가지. 국체 명징, 내선일체, 인고 단련. 요거를 교육의 목표로 내세운 게 언제다? 제3차 조선교육령. 잘 알아두세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야 이거 1차인가? 이거 4차 아닌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교육 방침을 제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예, 천황폐하의 한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교육 정책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소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소학교는 일본 놈들이 1868년 메이주신을 단행하고 심상소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3차 조선교육령 때 심상소학교라고 합니다. 심상소학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3차 조선교육령 말미에, 그러니까 태평양전쟁이 도발하던 그해 1941년에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한국신민의 학교다, 이런 의미로 뭐요?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심상소학교가 뭘로 바뀌었다고? 예,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1941년. 그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1941년 태평양전쟁이 도발되고, 그죠? 1943년에 조선교육령, 4차 조선교육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아예 전시체제입니다. 이 4차 조선교육령의 주된 목표는 일본이 전쟁의 전선이 넓어졌어요. 그죠? 중국들 쳐들어가서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했죠. 중일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야. 일본의 야욕이 더 끝이 없이 확산돼 갑니다. 그래서 동남아까지 어디까지? 버마까지 이렇게 인도 전선이 확장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한된 인구와 제한된 물자로 전쟁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어때? 물자도 부족해, 사람 쪽수도 부족해, 전쟁터는 점점점 확전돼 가고 있어. 그런 일본은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 동원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교육법을 바꾼 거야. 이 교육법 바꾼 게 뭐라고? 1943년 조선교육령. 몇 차 조선교육령? 4차 조선교육령이다. 다시 해보자. 이제 책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주목해. 주목. 머릿속으로. 1차 조선교육령 뭐라고요? 우민화 정책. 그죠? 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교육만 시켰다. 땡. 됐어요? 2차 조선교육령 뭐라고? 동아정책. 그래서 일본어를 국어로, 일본사를 국사로 가르치고, 예, 이때는 뭐냐? 예, 일본이 우리한테 뭘 추진했다고요? 유화정책. 그죠? 그래서 이른바 예, 문화통치를 내세우면서, 그래,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마. 4년밖에 안 되는 보통학교 교육을 6년으로 넓혀주마. 그죠? 또 고등보통학교를 5년으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4년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고, 더더군다나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알겠어요? 고등교육기관을 만들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바로 경성제국대학교 설립이라고 그랬죠. 이게 2차 조선교육령. 몇 년? 1922년. 됐어요? 그 다음에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내용 뭐라고? 한국신민화정책. 세 가지 교육방침. 뭐예요? 국체명징, 또 뭐 인고단련, 또 뭐 내선일체, 이런 게 나오면 제3차 교육령이다. 이때 뭐야? 소학교, 심상소학교가 다시 1941년 국민학교로 바뀌었다라는 점. 특히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라는 점. 몇 차 때? 3차 조선교육령 때. 알겠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깐깐하게 나오면, 아주 디테일한 것을 물으면 여기서 깨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알겠죠? 4차 조선교육령은 전시체제야. 그래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아예 이때는 이제 한국어 교육을 폐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본말만 쓰도록 학교에서, 알겠어요? 이렇게 선택이었던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이 폐지돼 버리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합니다. 징용제도죠. 또 학도병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4차 조선교육령이 내렸다. 노동력 징발하는데 말이에요. 초등학생까지
그 노동력을 징발했다고 그래. 초등학생한테 어떤 노동력을 징발했냐고? 야, 애들아, 가자 해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 산에 가서 뭐 했냐면 송진 있잖아요, 송진. 그 소나무를 이렇게 베면은 소나무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 송진 기름, 그 기름을 송진이라고 그래요. 요걸 빼다가 기름을 만들어서, 알겠어요? 이걸 송진유라고 그러는데, 이 송진유로, 이게 일본이 이제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 오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휘발유가 부족하니까, 이걸로 대신 그 비행기 가게 만들고 말이에요. 자동차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추진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노동력까지 징발해 갔다. 알겠죠? 토목공사에도 학생들을 도입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전쟁에 필요한, 예, 그 군인의 쪽수가 부족하니까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이렇게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1944년 학도병 제도가 도입된 것도 제4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해서다. 됐죠? 다소 까다로운 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학운동으로 갑니다. 국학이란 우리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 안 그래? 우리 것. 그래서 되게 역사와 국어. 알겠어요? 우리 학문입니다. 우리 조선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특히 이제 일본 놈들이 역사 왜곡의 혈안이 됐어요. 특히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고 이 조선사 편수회에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최남선은 이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진 조선 최고의 천재 역사학자였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그 역사 이론인 불암문화론이라고 해서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민족이 그 대동의가 만주와 함께 한반도를 지배했다라고 했던 이 불암문화론을 나중에 조선사 편수에 넘어가서 어떻게 이용했냐면 만주와 조선은 하나다. 알겠어요? 이런 만선사관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일본이 말이에요.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조선을 먹었으니 조선과 만주는 하나니까 만주도 먹어야 돼. 만주 먹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런 논리가 이런 만선사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남선 같은 경우 이병도 이 사람도 아주 괘씸한 사람이죠. 이렇게 일제시대에 최남선과 함께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역사 왜곡에 앞장섰습니다. 무려 이놈들이 말이에요. 27년 동안에 수십만 권의 책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시장, 뭡니까? 군수, 이런 사람들한테,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한테 강제로 책을 다 뺏으라고 그랬어. 나중에는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의 중요한 역사책이라든지, 우리의 중요한 사료들을 다 뺏어간다네 하고는 점점점 깊이 감추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회유를 했습니다. 회유. 달랬죠? 그래서, 야, 뺏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빌려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복사해가고 좋은 것들. 그래가지고, 뺏어간 것들은 다 없애버리거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아예 보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역사 왜곡을 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조선사 37권이 바로 이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들이 만든 식민지 사관, 그죠? 식민사관은 타율성론, 정체성론, 그죠? 남선 경영설, 임나 일본부설, 그죠? 만선사관, 반도성격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그 타율성론은 뭐냐? 타율성론, 우리가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 타율성론.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그죠?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독창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역사를 끌고 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외세 침략을 늘 받아왔어. 그래서, 북으로는 대륙의, 남으로는 일본 같은 해양 세력의 이런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고유한 독창성 또는 고유한 것들이 없다. 알겠어요? 우리 역사의 원동력이 순 이렇게 외부에서 온 거다. 알겠죠? 이렇게 타율성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론. 자, 우리가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론을 보면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고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 이렇게 역사 발전 단계에 전부 다 걸맞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나라도 말이죠. 일본 같은 나라도 중세 봉건 사회가 존재했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는 봉건 사회가 없어요. 우리가 농노가 있었습니까? 중세 기사가 있었습니까? 그래, 안 그래? 자, 이거 봐라.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는 말이야, 역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역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 정체돼 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정체성론이야. 그러니까 한국 역사의 주체성이라든지, 그죠? 또는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타율성론이라면 정체성론은 한국사의 단계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겁니다. 발전을 부정하는 거. 그래서
발전이 안 되고 어떻게 돼 있다고? 멈춰 있었다. 이게 바로 정체성론이야. 알겠죠? 이렇게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 역사를 왜곡했어요. 기타 뭐라고요? 기타 임나 일본부설. 한반도 남쪽에 일본이 임나 일본부를 설치하고 옛날 고대 시대에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었다. 알겠어요? 임나 일본부설. 이 임나 일본부설을 뒷받침한 게 이제 광개토장 뒷받침하기 위해서 광개토장 B를 조작했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 당시 이제 일본에 가서 연구를 많이 했던 이영이라는 제야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특히 광개토 대왕 비문 조작설, 일본인 중위 뭔가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이놈이 이제 육군 참모부 소속의 이놈이 광개토 대왕 비를 다 파가지고 글자를 조작하고 다시 거기다 시멘트 바르고 이런 조작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임나 일본부설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논거가 필요하잖아. 실질적인 자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인, 알겠어요? 그 비문을 조작했다. 이렇게 비문 조작설이 제기됐습니다. 만선사관이 주장되고, 아까 얘기했었죠. 만선사관. 만주와 조선은 하나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적 성격론. 이 반도적 성격론이 바로 타율성론의 근거가 된 거죠. 반도국가는 원래 그래. 반도국가란 늘 대륙의 침략을 받거나 또는 남쪽에서 해양 세력이 밀고 오는 그런 중간의 다리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늘 짓밟히게 돼 있어. 그러니 너네 역사는 독창적이지 못하고 대륙가 아니면은 중국에서 온 거 아니면 일본에서 온 거 아니냐. 너네 거 고유한 건 내놔봐라. 불교, 너네 거냐? 아니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거지. 유교, 너네 거냐? 중국에서 왔었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말이야. 마치 어디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냐. 또는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냐. 우리 이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그냥, 알겠어요? 올가맨 게 바로 이런 타율성론, 정체성론, 반도국가론, 또는 뭐요? 만선사관, 또는 임나 일본문설. 그 당시에는 아주 쪽도 못 썼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 야, 이건 아닌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방 이후에 와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율성론, 정체성론, 가장 식민사관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 이름이 바로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이론을 1968년 김용섭 씨가 이양법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봐봐라. 이미 조선 후기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너네처럼 말이야 딱 부러지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는 되지 않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중세적 성격 또는 근대적 성격, 특히 근대 사회의 씨앗이 되는 근대적인 자본주의적인 것들의 맹아가 자라고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자본주의 맹아론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정체성론을 깨는 그런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타율성론도 마찬가지야. 야, 어느 역사치고 말이야 자기 독창적인 것만 가지고 가느냐. 전부 다 외래 문화를 수용하거나 외래 문화 영향을 받거나 상호 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 것이지, 어느 나라가 자기 고유한 역사만, 고유한 문화만 가지고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민사관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민사관의 날조된 내용이 근대화를 전제로 했을 때 얘기인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근대화 자체가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대가 뭐가 좋은 건데, 근대를 못 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알았어요? 오히려 근대로 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면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이제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민사관 자체도 별거 아니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병도 같은 경우는 손진태하고 함께 일제시대 또 진단학회를 만들었어요. 이 진단학회는 실증사학을, 랑케 역사학이죠. 그래서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을 반영한 진단학회, 잘 알아두세요. 실증사학을 진단학보를 발간했는데 식민사학 극복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제 실증적인 역사 사료나 역사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본 놈들이 실증적인 모든 역사 사료를 전부 다 일본 놈들이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일본보다 우월하다. 또 일본이 제시한 식민사관을 깨는데 이들은 근거 자료를,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학회는 오히려 일본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 놈들이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되게 이제 이병도 같은 경우도 되게 친일파 학자로 갑니다. 이 친일파 학자, 일본 조선사 편수에 가담했던 촉탁위원이 됐던 이 이병도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역사학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야. 해방된 이후에도.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거의 최근까지도 이 서울대학교 위주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위주의 그런 사람들이 국사학계에 판을 치게 되고 결국은 뭐냐 실정사학과 이병도 계통의 그런 그 식민사학에 물든 그런 역사학이 한국의 사학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알겠죠? 현실적인 정치나 현실적인 우리 국민 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식민사관을 청산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사학계에 있어서도 아직도 완전한 식민사관이다 청산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난한 작업을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왔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은 일제시대에 민족주의 역사학은 박은식, 신채호, 그죠? 그 다음에 문일평, 정인보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민족주의 사학이 특히 발전하는데 자, 일본의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니야 일본 놈들의 저런 주장은 틀려.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한테 졌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일본한테 우리가 영향을 주고 일본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한 단계 위였어. 알겠죠? 이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고통받고 일본은 식민지로 전락해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는 찬란한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과도하게 민족의 우수성이나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만 내세우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은식이는 한국의 아픈 역사, 통사가 아픈 역사입니다. 또 한국 독립운동 지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과정, 또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 흘린 항쟁을 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독립운동 지열사를 담았고요. 특히 박은식이는 혼을 강조, 알겠죠? 혼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925년에 이승만이 탄핵당해서 잘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2대 대통령에 바로 이 역사학자 박은식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특히 고대사 연구에 박차를 가했던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특히 이 신채호는 낭가사상, 다시 강조하겠어요. 박은식이가 혼을 중시했다면 신채호는 뭐냐? 낭가사상을 강조. 이 낭가사상은 유교와 불교와 또 뭐야? 도교가 유불선이 융합된, 그래서 이게 뭐라고? 옛날 화랑정신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신채호는 우리가 어디서 강조했죠? 그래요. 의열단에서 김원봉의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1923년 조선혁명선언, 강도 일본을 주사를 하자, 박살을 내자, 알겠죠? 이 땅에서 완전히 충멸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자, 이런 무장투쟁론을 제시한 신채호 아닙니까? 무장투쟁론을 제시하고 그 당시에 이승만의 애교론, 또 안창호의 자치론을 비판했던 그런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 조선학이 단재 탄생, 그러니까 단재가 아니라 그 다산 정약용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선학 운동이 크게 붐을 일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문일평, 조선사화, 그죠? 문일평이는 다시 하겠어요. 박은식이는 혼을 강조, 신채호는 낭가산을 강조, 문일평이는 조선심을 강조. 이렇게 민족정신을 전부 다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채호의 민족정신은 뭘로 표현? 낭가사상. 박은식이는 우리 민족정신을 뭘로 표현? 혼으로 표현. 문일평이는 뭐라고? 심. 그죠? 정인보는 얼이라고 해서 얼. 이렇게 정인보 얼, 문일평 심. 그죠? 신채호 낭가사상, 박은식 혼. 이렇게 다이렉트로 매칭을 잘 시키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재용이는 조선상고사 감. 특히 조선사 연구에, 조선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일제의 타율성론을 비판하고 다산과 관련해서 실학 연구에 앞장섰다. 알겠죠? 이렇게 1930년대 문일평, 정인보, 안재용 이런 사람들을 조선학 운동과 관련해서 이 이름 조선학 운동과 관련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족주의 사학의 연장선에서 조선학 운동이 단재 탄생 그때 99주년인가 100주년인가를 기념해서 이렇게 조선학 운동이 붐을 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192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여러 사회주의 단체들이 통합되고 우리 국내에서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됐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는 특히 인텔리겐차들, 지식인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 백남훈, 전석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특히 백남훈 같은 경우는 조선사회경제사를 쓰고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의해서 우리 조선 역사를 다시 재정리해서 이 백남훈의 역사 정리가 북한의 역사를
예, 이루는 기본 토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아예 해방 이후에 북한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위직 정치인이 된, 알겠죠? 유명한 그 소설가 누구예요? 임꺽정을 쓴 홍명희처럼 말이죠. 이 백남훈도 북한에 건너가서 아주 높은 관직까지 오르는 그런 그 사람이 됐어요. 역사가들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박은식, 백남훈은 북한에 가서 또 고위 공직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정치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교육운동의 전개라고 했는데 민족교육기관의 설립, 그렇군요.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사립학교, 개량, 서당, 야학 등이 만들어지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근대적 지식보급을 위해서 예, 민족교육기관을 많이 세웠지만 일본 놈들의 탄압 때문에 크게 위축돼 가고 있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21년에 조선교육회가 창설됐습니다. 역시 조선교육회는 교육을 대중화시키는 것, 그래서 뭐예요? 이 조선교육회가 또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하더라. 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성공 실패했다고. 왜? 일본 놈들이 선제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줘 버리는 바람에 우리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김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뭐 1,000만 원을 모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돈이 잘 모이지 않았답니다. 문맹퇴치운동은 이거 잘 구분해줘요. 조선일보가 문자보급운동 1929년, 분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 의해서, 그래서 한글 보급운동, 문자 보급운동,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그러니까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일제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글을 몰랐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이 20년대 이제 일본이 문화정치 때 이런 언론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고 신문을 만들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한글 보급운동, 문자 보급운동을 나름대로 뭐라고? 문자 보급운동 조선일보, 분하로드 운동 동아일보, 이렇게 먼저 조선일보, 2년 먼저, 2년 뒤에 누가? 동아일보가 분하로드 운동. 알겠죠? 가자 농민 속으로, 이런 뜻이래요. 분하로드는 가자 농민 속으로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원래 러시아에서 나로드니키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가자 농민 속으로, 우리가 지식인들이 이렇게 계몽운동만 벌이고 있을 게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농촌 사람들을 우리가 계몽시키자. 이 나로드니키 운동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부나로드 운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알겠죠? 이런 전통이 이제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도 말이죠. 농촌 봉사활동으로 계속 이어져서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그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해주고 농민들의 의식을 깨우쳐주고 이런데 이제 한동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박정희 유신 독재 때도 계속 이렇게 농촌 계몽운동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 감시와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학 대중화 운동 그랬죠. 예, 발명학회, 과학문명 보급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날을 제정하기도 하고 식민지 우민화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었다. 우민화 교육 우리가 앞서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활동과 일제의 종교 탄압. 그래요. 일본 놈들이 우리 문화 정책에 있어서 어디까지 손길을 뻗쳤는가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도교. 여러분 천도교 그러면 누가 생각나? 손병희가 생각나죠. 동학이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785 바뀌어버리자. 거기서 떨어져 나온 누가? 손병희가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알겠죠? 그래서 동학을 정통으로 계승해서, 특히 이제 천도교는 나중에 그 손병희 자체가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3.1운동을 준비하고 실행을 주도하고.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3.1운동 이후에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을 획책하기도 했었다. 옛날 3.1운동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게인 3.1운동, 우리 이제 옛날에 뭡니까? 이탈리아하고 싸울 땐가 옛날 이탈리아를 우리가 이긴 그 월드컵에서 이긴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이기자 해가지고 어게인 몇 년 이렇게 한 것처럼, 알겠어요? 다시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기타 이제 언론, 출판, 교육 분야에서 천도교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대종교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이것들 꼭 알아도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 대종교는 뭐냐? 중광단과 밀접한 관련. 그죠? 북간도로 가가지고요. 그래 안 그래? 활발한 무장 독립전쟁을 전개하고 나중에 중광단이 북로군정서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북로군정서군 김자진, 그 유명한 무슨 전투? 청산리 대첩. 알겠죠? 그래서 중광단이 바로 대종교랑 관련된 그런 단체다. 알겠어요? 원불교는 뭐냐? 원불교. 일제시대 원불교는 불교 생활화,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고요. 특히 개간사업, 저축운동, 새생활운동, 원불교랑 관련시켜 놓으십시오. 매칭을 잘해야 돼. 다시 합니다.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 대종교는 중광단, 북로군정서군과 관련. 그 다음에 원불교는 불교 생활화운동, 대중화운동, 개간사업, 저축운동, 새생활운동. 그
그 다음에 개신교는 뭐냐? 주로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단행. 알겠죠? 신사참배란 그 결국 뭐야? 잡신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느님만을 섬기는 이 개신교 교도들이 야, 우리 신사에 와서 참배. 신사가 뭘 모시는 거예요? 신들을 모시는데 신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신입니다. 일본에 수천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백제에서 건너간 칠지도를 신으로 모시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은 알겠어요? 맷돌을 신으로 모시는 놈들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을 모시겠습니까? 우리는 못 모셔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신사참배 거부운동 하면은 개신교예요. 기타 의료라든지 교육 등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고, 특히 이제 백오인 사건, 우리가 일명 이것을 안명근 사건 그러죠. 안명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백오인 사건 어디서 들었습니까? 신민회가 강제로 해산된 게 바로 안명근,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 당시 테라우치 총독 저격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 적발됐다고 일본 놈들이 날조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뭐냐? 신민회가 해산됐었다. 그때 배웠죠. 이게 이제 개신교랑 주로 관련돼 있다 이거야. 기타 천주교는 고아원을 많이 세우고 그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고아원 다니는 친구들하고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이제 그 고아원에 놀러 가보면 그 신부님이 프랑스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파란 프랑스 신부님이 그 한국말로 서툰 한국말이지만 아주 잘합니다. 농담도 잘하고. 저 이제 전라도인데 그런 당께 이러면서 프랑스 사람이 이런 말로 해보세요. 근데 그 아주 재미있었어요. 알겠어요? 이제 또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렸을 때는 말이죠. 그 다리 소아마비 앓는 그 친구하고 또 이렇게 그 고아원 출신들, 고아들하고 한 반에 있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걔들과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 그 다리 하나 저는 친구가 한명수라는 친구인데 아주 그림을 잘 그렸어요. 비록 다리는 절지만 그림도 잘 그려요. 얘가 너무나 순해가지고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으면 난리 났을 거야. 우리 입안에 왜 이렇게 장애인을 함께 둡니까? 뭐 고아들하고 어떻게 함께 다닙니까? 이지랄 했을 거야 아마. 이게 교육이 오면 올수록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소수자들, 특히 약한 사람들, 사회적 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그런 교육으로 가야 할 텐데 물질적으로 살기는 정말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 말이죠. 너무나 그 약삭 바르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돌아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에게 더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옛날 공동체의 그런 따뜻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부활시켜야 돼.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져서 천주교 갑자기 그 프랑스 신부님이 생각나서 그런 거야.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예린원인가 무슨 이름이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양로원 등 이런 사회사업에 천주교가 많이 주력했었죠. 자, 주의할 것 의민단. 그렇습니다. 만주 지역의 천주교는 의민단.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대종교는 중강단. 이렇게 구분해서 매칭을 잘 시킬 것. 다시 하겠어요. 대종교 뭐라고? 중강단. 천주교 뭐라고? 의민단. 알겠죠? 예, 무장투쟁 단체와 관련돼 있었다. 종교단체가.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일본 불교가 남묘 호랑객교라고 유명한 뭡니까? 미신적인 그런 불교죠. 그래서 일본 불교가 침투해가지고 이제 불교 유신회를 한용운이 강조. 한용운 님의 침모로 유명한 그 한용운이 결국은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고 신불교 운동을 전개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 보겠어요. 자, 1910년대, 1920년대 문학활동, 연극활동, 영화활동 이렇게 해서 30년대, 40년대까지 쭉 볼까요? 자, 여러분 문학부터 보겠어요. 문학은 순수 문학적인 성향으로서 일제하고 이제 충돌하니까 일본을 까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수 문학으로 다시 1910년대부터 하겠습니다. 자, 계몽주의 성격의 문학이 그죠? 계몽주의 성격의 문학이 문학 초창기에 이렇게 신채시라고 하죠? 천암선의 핵에서 소년에게 그죠? 이광수의 계몽문학의 대표적 소설가로서 신소설, 최초의 신소설은 무정. 그죠? 자, 이렇게 10년대는 천암선과 이광수만 좀 알아두시고 문학에서는 그 다음에 20년대는 예술 양식으로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동인지가 창조, 백조, 조야조 동인지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초 문학은 식민지의 허무성,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알겠죠? 니힐리즘에 빠진 거야, 완전히. 알겠어요? 그런데 허무와 좌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1920년대 김소월, 진달래꽃, 한용운, 님의 침묵, 그죠? 시문, 상록수, 이상화.
여러분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 선생님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죠. 하여간 이렇게 그 뭡니까? 그동안 좌절하고 침체에 빠져서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갔던 우리 문학계가 어때요? 이제 새로운 한꺼풀을 벗고 맞아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우리가 민족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신적 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야.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김소월, 한용운, 심은, 이상화 이런 분들이 활약에 했었다. 더더군다나 이제 20년대가 되면은 사회주의가 들어옴으로써 사회주의적 영향을 받은 계급의식 그래요. 카프 코리아 아티스타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이죠. 카프가. 그래서 그 임화라든지 이기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1920년대에 문학 활동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30년대는 순수 문학이 등장. 그죠? 일제와 충돌을 회피하려고. 왜? 일본 놈들이 극악무도해지잖아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우리를 이제 전시체를 끌고 가려고 아주 그냥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한국신민화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을 내세우거나 일본에 정하거나 하면 바로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순수 문학적으로 가더라.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경향이 만연.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은 변절했죠. 잽싸게 힘있는 자들 일본한테 붙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이 지조를 버리고 나라를 팔고 민족을 배신하고 이광수나 최남수처럼 갔다면 이해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누굽니까? 이육사, 윤동주, 264번 수임 번호라고 죄수 번호가 264번이라서 이름을 이육사라고 했다고 그러죠? 윤동주 같은 경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분들은 말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일본에 유학 갔었습니다. 아주 호의호식하고 말이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내 한 몸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뭐하냐? 조국이 저렇게 시련기에 빠져들고, 우리 조국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데 하면서 자기 한 몸을 버리고,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시들을 남겼습니다. 광야라든지, 그죠? 또는 뭐 참회록이라든지,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이들의 주옥 같은 이육사 윤동주 시인의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이, 독립운동과 동시에 민족의식을 고치키는데 기여하게 되더라. 아시겠죠? 그러나 1940년대가 되면은 이런 시마저도 쓸 수 없는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죠? 다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또 연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자, 여러분, 연극은 3.1운동 이전에는 주로 신파극 활동이 민중들의 나라 잃은 슬픔 위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신파극이 유행했었다. 뭐 이수일과 심순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극예술협회가 1920년 이거 연대를 좀 알아두실 거 극예술협회 3.1운동 이후에 동경 유학생들이 민중 계몽수단으로 조직한 게 극예술연구회가 먼저야. 그리고 연극은 1923년에 극단 토올회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순서 극예술협회가 20년 토올회가 23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극예술연구회가 오락지향적이라면은 이렇게 민주각성을 추구하는 토올회가 만들어졌다. 됐나요? 그 다음에 30년대 연극은 최초의 연극 전용극장인 동양극장이 세워지고요. 일제히 탄압을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히 탄압받습니다. 그래서 오락 일변도의 가극 무대로 변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 연극이 강요되고 결국 뭐냐? 일본어 연극만 허가됐었다. 결국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자, 자본이 없으면 영화를 만들 수 없어요. 기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본 영화 보조수단으로 1910년대는 영화가 거의 미미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잘 나오는 게 나왔네. 나운규. 이 사람 호가 뭐야? 춘사입니다. 춘사. 그래서 춘사, 나운규. 추사는 누구야? 김정희. 추사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19세기 아주 유명한 화가이자 금석문의 대가죠. 김정희. 그래 안 그래? 춘사, 나운규입니다. 아리랑을 제작했어. 1926년. 연대를 기억하실 것. 나운규의 아리랑. 그죠? 제작자이자 배우이자 각본 드라마 다 쓴 사람입니다. 나운규. 그래서 우리 고유 향토적인 정서를 유지하면서 일제 지배하에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통분과 슬픔을 영화로서 아주 잘 표현, 아주 극찬을 받았죠. 나운규, 춘사, 나운규를 기억하세요. 연대 언제라고? 1926년. 그 다음에 1930년대와 1940년대가 되면은 1940년대 이 조선 영화령으로 영화를 탄압해서 우리 영화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었다. 기타 이제 음악과 미술, 예술활동입니다. 기타 예술활동.
자, 음악은 홍남파 현재명이 있는데 역시 민족적 정서를 표현했지만 이 두 분 다 친일 음악가로서 애국가를 지은,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지은 안익태 역시 친일 음악가로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지금 애국가를 계속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언젠가 이제 우리가 대선할 때 이재희가 속해 있는 그 당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뭐냐? 정말 애국가가 우리의 애국가인가? 이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애국가는 정말 우리 민족의 정서나 우리 민족의 그 대표성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태극기도 마찬가지야. 태극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박영호입니다. 천하의 친일파 박영호가 만든 태극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몸에 두르고 아꼈던 태극기를 과연 우리는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또는 버려야 될 것인가? 북한 인공기하고 남한의 태극기하고 나중에 통일되면은 어떤 걸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걸 생각하기 싫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알겠어요? 민족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떠넘겨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에서는 고희동, 이름, 고희동, 그 다음에 나혜석,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입니다.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 그 다음에 최초의 여류화가 이름이 남자 같은 나혜석, 그죠? 민족 정서를 대변하는 소그림 이중섭, 부인이 일본 여자죠. 특히 담뱃갑 속에 들어있는 그 은박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천진난만한 그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이중섭. 자기 부인한테 쓴 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절절한 애정을 담은.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제결혼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정도로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안중식, 한국화를 발전시킨 안중식, 병관식, 이상범 등이 있는데 이름을 좀 낯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송 전영필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이 간송 전영필이 나오더군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마구마구 우리 문화재를 사들였습니다. 알겠죠? 예, 요즘 재벌 새끼들이 말이에요. 재산 도피 수단으로서 값비싼 고가 미술품에 투자를 하고 몰래 자기 돈을 빼돌려서 세금을 포탈하느라고 값비싼 문화재를 사들이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본 놈들이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빼내가지 못하도록 자기 사재를 털어서 문화재를 쫙 모아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문화재를 만들어놨으니 이 문화재를 가지고 우리 조선 민족이 계속 길이길이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자랑하면서 잘 보존해 주라라고 다 줬어요. 이게 바로 지금의 간송미술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제의 문화재 침탈에 맞서서 우리 고문화재를 수집하고 현재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잘 보존돼서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봐 주세요. 전영필이란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이 결국은 뭐냐? 1930년대가 되면 침략전쟁을 확대시켜서 민족 말살 정책을 강조하고, 그죠? 민족 말살 정책을 강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결국 친일 문학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래서 웬만한 놈들은 다 변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친일 아닌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싸가지 없는 소리입니다. 친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친일한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알겠어요? 모든 민족이, 전 민족이 다 일본 놈들한테 굴종적으로 무릎 꿇고 항복해버렸다면 모르는데 독립군이 있는 한 친일파는 나쁜 놈이야. 알았어요? 이육사하고 윤동주가 있는 한 최남선과 이광수는 나쁜 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쟤네들은 아무리 입이 10개라도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아, 이렇게 말해보니까 되게 시원하네, 이거. 여러분들도 문화를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교재랑 함께 보면서 선생님하고 또 중요한 것들 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